지금부터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고 10일에 호국불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비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군중 교구장 회자 큰스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동국대 이사장님 자광 큰스님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우리 국회 부의장 심재철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님 오셨습니다. 최차규 전 공군총장님 오셨습니다. 송영근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민명덕 예불연 후원회장님 오셨습니다. 법일 스님 오셨습니다. 이석복 장로님 오셨습니다. 대은 큰 스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불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박정희 회장님 참가했습니다. 우리 예불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모든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지만 간단히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어른 원효사 주지생 모셨고, 이윤호 동국대 교수님 모셨고, 이종철 퍼시픽 호텔 회장님 모셨고, 임재삼 목사님 모셨고, 윤수환 회장님, 민경두 대표님, 그 다음에 이춘호 이사장님, 정일태 언론 회장님, 윤기중 포교 사단장님, 그리고 선진 통일 건국연합의 최영문 대표님 오늘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 소개 못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또 바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찬 전에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단상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좀. 카메라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담고 있는 한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가운데 약 1%만이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적을 문자가 없는 네팔의 책방독은 한글을 도입해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실록에는 표정의 스트레스와 민폐로 인한 대피의 병을 진단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3기 독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주시고 끝나면 합장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포럼을 후원하여 주시는 조계종 군정특별교구장 선묵 회자 큰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봄바람을 선사해준 봄이 지나고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산과 바다를 떠오르게 하는 여름이 왔습니다. 한 해의 봄이 모두 지나갔다는 것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세월이 그저 빠르다는 생각만 듭니다. 남과 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6.13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오늘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로 제11회 호불교 포럼을 개최함은 시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전, 불과 6개월 전인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판문점 기순 북한군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에게서 사실상 최후의 카드나 다름없는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한 난관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군 철수라든가 혹은 핵기술 유지와 같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또한 자국의 안녕과 세계 평화라는 거대한 전략 속에 숨어있는 카드를 명명백백히 꺼내놓고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여론이 이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가 진심이라면 무려 70여 년간 고대하던 한반도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베기타우스는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언은 지금과 같이 평화가 가까워졌을 때 더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어수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관심 깊이 보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의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강의에 함께해 주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포럼을 준비해 주신 예불련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취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불련 박정희 회장님의 환영사와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군예비역사 연합회 회장 박정희 예비역군대장입니다. 아침부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1회 제5외교 포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호국 보훈의 달이 지나고 있는데 국내외 많은 정세의 변화와 많은 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쏜살같이 또 6월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듯이 지난 4월 27일 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13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우리 정치권에 대한 하나의 소용돌이가 뭐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어떤 관측도 해봅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 회담에 앞서 시진핑 비서로 2번이나 만났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과 특히 납북자들에 대한 석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 한반도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과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가의 그런 외교와 또 아주 숨막히는 그런 정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또 이와 같이 돌아가는 정부와의 이동치는 정세를 보면서 좀 답답하다, 또 불안하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야 될 건지, 발전돼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궁금한 그런 마음가짐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오늘은 이런 차제에 정말 여기에 가장 해박한 지식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중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처음 학생인 개장을 하셨고 16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5대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계시고 국회의원 재임 시에는 국회 윤리위원장 또 예산특별위원장 이와 같은 중책을 맡으셔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국회 부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탄압사태를 접하고 또 국가의 안위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려운 이런 난국에 처하자 심재철 부의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성성과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가치를 과연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또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서 같이 동참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계시고, 특히 국회에서 자유민주 포럼을 결성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과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한테 아마 시원한 그런 빗물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김재철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무조건자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까 이제 현재 국회 부의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며칠 전까지였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국회 부의장은 끝나고 아무런 이제 직책 없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우리가 미국 정상회담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핵이었거든요. 그래서 핵이 과연 해결되느냐, 그것이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했어요. 단지 비핵화라는 되지도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미국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핵을 가지고 협상에 나선다. 카드로는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없앤다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가지고 자기 생명줄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압박, 국제 제재, 이것이 먹혔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나오는 과정들을 굉장히 연출을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초에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운을 먼저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에 사람 보내서 왕창 흔들어 놓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동계올림픽에 가서 쭉 타진해 보니까 분위기,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다면 사람 보내라라고 해서 정용 특사가 이제 3월달에 방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용이한테 우리가 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비핵화한다, 이렇게 지금 말로 이렇게 달래놓고, 그러니까 정용이는 나오자마자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3월 초죠, 3월 9일인가 미국 건너가가지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는데 비핵화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는 그 얘기 듣고 그래? 비핵화한다고 그래서 좋아, 그럼 내가 만나지, 덥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지금 모두 정상적인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주변에서는 일부 이제 관측할 때는 저게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고 협상가니까 오히려 통 크게 협상을 잘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했지만은 쭉 진행되다가 이제 협상 안 하겠다, 트럼프가 또 느닷없이 비틀어져 가지고 못하겠다,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니까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북한에서 김영철이가 이제 다시 또 직접 뉴욕을 건너가가지고 만나고,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다시 또 저기 북한에 한번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는 결국은 이제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길래,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할 때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 모양이구나, 그래서 지금 드디어 회담이 열리는구나 라고 이제 모두들 생각했죠.
그러나 실제 나중에 까지고 본 것은 딱 4개 항의 합의문이었습니다. 4개 항의 합의문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는 3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맨 위에 올라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도 드렸듯이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새로운 미북 관계다. 그럼 북한과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은 비핵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을 약속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새로운 미북 관계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포괄적이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쟁의 씨앗이 될지 이건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만 하는 소리죠. 수도 없이 봐왔던 소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세 번째에 가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판문점 선언 내용을 좀 보겠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비핵화한다도 아니고 확약한다, 약속한다. 내 말 믿어라. 결국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근데 합의문 공동성명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바탕인데 여기서는 약속하기로 했다, 확약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서 전쟁 포로하고 그 다음에 전시 행방 불명자들의 유해 송환을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네 번째 항이 트럼프로서는 가장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고 전사자 한 명 돌아올 때마다 관에다가 해서 성적이 쭉 해서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다 사망 사람들에서 예우하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사자 유골 유해가 하나 돌아올 때마다 트럼프로서는 온갖 쇼를 하겠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기 인기를 훨씬 높이는, 그래서 11월달 중간선거에 당장 이걸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이런 계산을 해서 지금 네 번째 항목 이거 가지고 한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전체 미국 정상회담 자체를 뒤집어 엎어놨는데 대단히 큰 문제인데, 우선 세 번째 상황에서 비핵화에서도 여러분들 북한, 지금 필요한 게 북한 비핵화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북한 비핵화입니다. 근데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식 표현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모두가 전체가 비핵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북한 비핵화는 뭐 너무나 잘하는 것이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쪽에도 핵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1991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나타내는데 7개 항목 때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핵무기를 생산, 반입, 대비, 뭐 이동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에 장착해도 안 되고, 항공모함 들어와서도 안 되고, 미사일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국제기구가 과연 핵이 있는지 없는지 사찰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하고, 핵 우산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괄되어 있는 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아니 그 전에 정용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방북에서부터 나왔던 얘기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한반도 자는 빼고 비핵화라는 단어만 듣고는 혹해서 야 이게 됐구나, 뭔가 되구나 라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선대유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죽자사자 매달렸던 게 이게 비핵화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우리만이 아니라 남쪽에도 핵이 없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1950년 6.25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남침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얻은 교훈은 재래식 전력 가지고는 미국을 게임을 안 된다. 따라서 핵이 아니면은 살아갈 길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55년도부터 핵물리학 과학자를 찾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핵 개발에 착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온갖 쇼를 벌려가지고 비핵화 회담에 나서고 이제 NPT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그런 쇼를 벌이는데 그처럼 지금 핵은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선대 김일성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던 것인데 이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고 비핵화라는 단어 하나에 지금 취해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정의용도 북한에 가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라고 했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거기 표현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판문점 선언하고 나와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단어를 그냥 이대로 썼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에서는 주동적인 조치들을 실현한다. 우리말에 주동적인 조치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다. 주동적이란 말. 주도적인 조치들 이런 말을 쓰지만은 주동적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성명 초안을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죠. 저쪽에서 성명 초안 불쑥 내밀고 찍어라라고 하니까 쭉 훑어보고 그래 찍자라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잘 구분해서 우리들이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결국은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까지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거를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는데, 종전선언,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근데 종전선언 하면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한반도에 평화는 오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들 돼 있습니다. 취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다 하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한미연합훈련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이걸 계속 북침훈련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리고 주한미군 니네 뭐하러 있느냐, 이미 전쟁도 끝났는데 평화가 와 있는데 뭐하러 있느냐, 주한미군의 위상 문제가 즉각 제기되게 돼 있습니다. 종전선언에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도저히 뭐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한일 한미 정보 교환 이것도 뭐하러 이제 평화가 왔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느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겉으로는 평화체제라고 하니까 좋구나 라고 되지만은, 그리고 전쟁이 끝났구나 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 아래서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평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형태로 지금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겠느냐라는 걸 살펴볼 때 과연 이게 지금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고 했는데, 판문점 선언도 지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 하는 전쟁은 없을 것이다. 누가 믿습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1925년에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그거 뭐 휴지 조각인 것이죠. 선언문 협정이라는 건 단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깼을 때 응징할 수 있는 파괴적인 응징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깰 수 없는, 그래서 평화가 담보되는 것인데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유명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1938년 챔벌린이 미넨에 가가지고 독일이 이제 드디어 말썽 안 부리기로 했다 와가지고 종이 조각 하나 들고 왔을 때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 런던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환호를 합니다. 평화다라고.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몇 년 안 가서 이제 체코 침공으로 드디어 이제 깨지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데, 당시에 영국 국민들도 그렇게 취했었고, 그러나 그 미넨 협정이 깨지는 게 드러났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소 불가침 협약도 2차 대전 후반기에 거의 막바지에 접었던 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평화협정 조약 말이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평화협정 실제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전한 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 채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폼나게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을 풀어가는데, 이 판문점 선언에 가장 먼저 제1항이 뭐가 나오는 이게 나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이처럼 지금 자기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통일의 원칙으로서는 민족 자주, 우리 민족끼리가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또 못 박아놨습니다. 이 우리 민족끼리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해서 제1차 정상회담에서 나왔을 때 맺었던 지금 6.15 선언, 여기에서도 제1항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뭐라고 풀어나갑니다. 14선언,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두 번째 방북해서 정상회담 나와서 맺었던 14선언에서도 제1항이 우리 민족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우리 민족끼리를 지금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민족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뭐 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뭐 별도로 하더라도요. 민족이 우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주 허접한 민족주의 감상에 지금 기대는 것밖에 안 되죠. 전 세계에서 민족이 우선이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가 우선인 것이죠. 국가가 존재하고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민족이 없어지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니라 민족을 먼저 앞세우는 이 민족 감성팔이, 이런 짓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세 번째로 지금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항이 이제 14선언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간다라고 하는데, 14선언이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가서 그때 이거저거 해주겠다는 거 잔뜩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NLL 사태들, 서해 평화 어로수역을 만든다 어쩐다, 그 다음 평화협력공단을 만든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추가로 만든 애만 해, 뭐 이런 얘기들 나왔던 거, 그리고 철도 도로 뭐 지금 해준다라고 해서 잔뜩 나와 있는데, 그래서 14선언들을 이행한다는 것들 얘기를 지금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경의선, 동해선 철도 복구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철도 복구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했지만은, 우리도 지금 동해선 따라서 동해안 따라가지고 러시아까지 쭉 청진 넘어가서, 원산 청진 넘어가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고 하지만은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왜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왜 쟤들은 안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태영호 공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게, 왜냐하면 그 철길을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병력들을 노선을 구분 다시 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군부대 이전까지를 해줘야 된답니다.
근데 그 군부대 이전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우리 돈 없다. 니네 돈까지 내주라. 바로 군부대의 재배치 문제, 이전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북한이 나설래도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해양보공사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지금 철도 부분이 안 풀리고 좀 이러던 모양이구나 라는 그 소금 얘기를 알았는데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4선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확성기하고 전단살포 이것도 지금 없애버렸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협 수단이 확성기고 전단살포인데 왜 우리들의 카드를 쉽게 먼저 줍니까? 상대방 꺼내는 거 보고 너 우리 이거 하려니까 니네 뭐 할래? 우리가 북한도 확성기 없앤다, 우리도 확성기 없앤다. 이게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확성기 없애는 것처럼 맞바꾸는 이런 무책임한 짓, 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에 와서 드디어 이제 올해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여기도 지금 자기들이 비핵화 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그래서 비핵화를 확인한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뭐가 있습니까? 알맹이 없는 것이죠. 이런 알맹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야 이제 드디어 평화가 왔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무대에 젖어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도 또 보면은요,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이 주동적이라는 단어들이 우리들이 쓰지 않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초안을 북에서 준비를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타나는 거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를 했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라는 게 뭐냐면 4월 20일 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여기서 나왔듯이 핵 보유국을 선언합니다. 북한은. 이게 우리는 보유국이다라는데 이 핵 보유국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준다. 이런 꼴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좀 나왔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각기, 그러니까 남과 북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따라서 남쪽도 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해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표현일 수도, 그렇게 지금 익힐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니까, 국제사회의 노력이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일본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을 합의를 해와서 평화가 왔다고 지금 평화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라면은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을 때도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어떤 일정 언제까지 하고 시간표가 나와야 되고 어떤 단계를 거치고 해야 된다는데 전혀 그런 얘기들은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미국에 돌아가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프로보카티브, 도발적이다.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나는 중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대단히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용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가 지 입으로 프로보카티브, 도발적이다.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 공세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뒤집어 엎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옛날 트루만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하는데 돈 들고
자기 병사들 죽는데 한국에 미군을 보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의 가치라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왔는데, 이거 지금 뭐 트루만 대통령이 보면은 지금 통곡할 노릇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장사 속으로만, 돈으로만 따지는 정치. 트럼프는 그래서 정치를 장사 속으로 따지는 것을 정상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olitician, 우리말로는 꾼이라고 하죠. 실제 정치인을 그래서 영어에서는 politician이 아니라 statesman이라고 지금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다른 개념이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실제 행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힘의 우위를 구축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금 실현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19세기까지는 식민지에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상대방을 식민지로 먹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잡아가거나 배상금을 받아내거나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배상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일본에 대해서, 이태리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리지 않았고 거기를 식민지로 지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정부를, 자신들과 같은 색깔의 자유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을 하는 걸로 도와놨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봐왔던 19세기까지 쭉 있었던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열강들의 지배 형식과는 미국이 다른 것이고, 바로 그 점에서 미국이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제 먹히고 제대로 작동을 해서 지금 자유주의 물결로 해서 계속해서 좀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세계 제1의 G1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 미군은 뭐하러 가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8월 달에 있는 울트 프리덤 가디언 널 비롯해가지고 지금 피리졸브 또 하나 보고 있죠? 세 개. 독수리 훈련. 예, 독수리. 세 개 지금 훈련이 전부 다 지금 뭐 중단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는데 뭐하러 여기 와 있느냐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입시키기 전에 반드시 현장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반드시 필승을 하기 위해서 적응 훈련을 시키고 현지에 투입하는 게 미군 그동안의 투입의 원칙이라고 지금 들었는데, 자, 지금까지 지금 이런 연합훈련을 하지도 않으면서 미군을 뭐하러 주둔시키고, 그렇다면 자연히 지금 미국 나가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그 지금 해체가 시작된 거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연 이것을, 그리고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느냐?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도 중단을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한미 동맹이라면은, 정상적인 동맹이라면은, 야, 니네 왜 우리한테는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이걸 한다 만다 결정하느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죠, 미국한테. 그러나 미국 트럼프 눈치 보고 김정은 눈치 보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환영할게. 이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영토를 지켜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일이냐? 자기는 지킨다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군의 안보 지형을, 대한민국 자체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의문을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뭐 이런 지금 이 굴종적인 태도로 가는 거 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지키겠느냐 라고 했는데, 예전에 정의용이가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김정은은 한미훈련을 양해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미훈련을 양해한다 했는데 북한도 양해하는 한미훈련을 미국 니네들이 왜 한미훈련도 없애느냐? 미국의 입장에서도 야 김정은이가 양해한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미훈련을 지금 중단한다는 것, 이거 도대체 지금 뭐냐?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장사 속으로만 지금 자기들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 자기들끼리 좋다 그렇다면 ICBM은 안 할게. 그래서 미국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미국 관계 신뢰 구축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내용은 본토에 도달하는 ICBM만 안 떨어지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안전만을 나는 지키면 되는 것이지 동북아에서 핵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것은 미국이 알아서 해라, 그건 두 번째 문제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결국은 ICBM 이 부분만 지금 했고, 그래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하고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지금 그것도 지금 파기한다고 지금 하고, 그래서 북한의 입맛에 맞는 것만 지금 쇼를 벌이는 것이 아니겠냐. 풍계리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전문가들의 검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폭탄 터뜨린 거 한 번만 사진 하나만 보여주고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들어가면은 무슨 성분으로 되었는지 그 남아있는 방사능 원소들 채집해가지고 분석하면은 다 나온답니다. 그리고 폭발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인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알 수도 없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폭파 쇼를 벌이고, 지난번에 영변 원자로 냉각 다 폭파 쇼를 벌여가지고 한바탕 재미를 봤고, 이번에도 지금 풍계리 폭파 쇼 가지고 지금 재미를 보고, 또 뭐 동창리 또 뭐 폭파 쇼를 지금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쇼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고, 그 쇼에 지금 눈 뻔히 뜨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상회담이나 판문점 선언이나 예전에 9.19 합의라고 있었습니다. 9.19 합의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합니다. 9.19 합의 때는 핵 물질, 핵 프로그램, 핵 시설 전부 다 없앤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검증한다라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6개 항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다 방법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비핵화,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 딱 단어 하나 가지고 됐다라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지금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핵에는 핵에 대응할 것은 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지, 그 둘밖에 없죠 방법이. 핵에는 핵으로 푸는 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독자적인 핵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국제 파장들이 좀 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권이 힘있게 버텨나가야 되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도 하다가 좀 들켜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주한미군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 해라. 안 하면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강단 있게 나가야지 문제가 풀리고, 따라서 핵 대 핵으로 지금 맞서는 상황,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야만이 한반도에 어쨌든 핵 균형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지금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북한은 핵카드 들고 이걸 가지고 지금 흔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굴종해야 되고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자초하고 있어서 지금
대단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담도 정상회담 이번 끝났지만은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하면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것은 미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다 했는데,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한다. 구체적인 것은 후속회담에서 논의한다. 또 뒤로 밀어놨어. 그럼 후속회담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하는 신용은 하겠죠. 그러나 정상들이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들을 후속회담에서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보기가 갸우거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대로 된 회담이라면은 실무자들이 사전에 모든 것들을 다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폼 잡고 덕담 나누고 사진 서명하고 이걸로 해서 끝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성김 필리핀 대사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사하고 둘이서 이것저것 계속 뭐 몇 시간 동안 만나고 몇 번 만났지만은 그때까지 지금 합의가 안 된 게 아마 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CVID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고,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만나야죠. 그런데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엉뚱한 소리 지금 하고, 결국은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대 승자는 북한이 됐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동안에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갔던 김정은이가 나갔는데, 그것도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면서 맞섰다는 것. 우리 지도자 동지 어마어마하게 끝내주는구나라는 이런 인민들의 친동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당연히 뭐 싸움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전혀 내준 것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우리 이번에도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보십시오.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승자가 된 것이고, 더군다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해 보겠다. 이 망외의 소득을 어마어마하게 챙긴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로서는 그렇다면 뭘 챙겨야 되냐? 별로 챙긴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마 지식인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협상을 못했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더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할 것이고요. 그러나 국민들한테는 유리에 가져왔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핵 위협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돌아가자마자 트럼프에다 자 미국 국민들 이제 발 뻗고 죽으셔도 됩니다. 그 결국 IC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 위협이 이제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된 것이 지금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모든 협상이라는 게 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줄 거 있더라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사인하면은 사인하기 전에 자 이거 줄게 니네 내놔라 이렇게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만나기 전부터도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 전까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CVID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볼턴이 등장하고 폼페이오가 미국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CVID가 되고 트럼프의 저성질에 제대로 좀 협상을 하는 모양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저희들은 완전히 지금 속았다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 전 세계 자유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CVID에서 컴플리트 완전하고 베리파이어블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되돌릴 수가 없고 불가역적이고 디스멘트먼트 폐기하고 CVID에서 VI는 쏙 빠지고 CD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complete dismantlement 완전한 비핵화 딱 그거 한 단만 남고 VI라는 것은 쏙 빠져가지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검증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지금 이득이 남는 장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1대1로 맞서는 모습 연출하고 결과도 좋았고 그리고
당장 참수작전이니 뭐니 해서 자기 목이 날아갈 것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당분간 군사작전 가능성은 지금 완전히 사라졌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어마어마한 지금 선물을 받았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 여론에서는 갤럽을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잘했다. 판문점 선언도 잘했고 미국 선언도 잘했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뭐 70%가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이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달해 줘야 될 언론은 어디가 있느냐. 언론은 세상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그 창이 파라면은 세상은 파라나는 거고 창이 노라면은 세상은 노랗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어떻게 전달을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의 언론의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판적인 시각, 제대로 된 보도는 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기. 그리고 누구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경마식 중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겨우 보게 되는 게 신문의 해설 그리고 사설 그 기사를 통해서만 겨우 좀 읽어볼 수 있을 정도이고 언론의 국민들의 의식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것은 그동안에 북한과 중국은 쌍궤 중단, 쌍중단, 쌍궤 병행이라고 했는데 쌍중단, 양쪽 다 지금 중단을 하자. 그런데 지금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을 동시에 맺어서 지금 이 위험 사태를 중단을 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도 중단을 하고 한쪽에서는 연합훈련도 중단을 하자. 계속해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이라고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 동시적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하고 하나씩 맞바꾸자라는 그게 협상의 원칙으로서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자기들로서 주장해 왔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들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계속 밀려가고 우리들은 얻은 것 없이 지금 뺏기만 하고 우리 안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평화가 왔다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안보 의식은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남남 갈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지방선거 때 지금 압승을 했고 한쪽에서는요 폭망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견제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에서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 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단히 큰 이제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자는 세상이 변했으면 정치인 니네들도 변한 시각으로 그게 따라야 된다라고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평화 무드가 왔고 평화가 왔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한 1% 아니 0.1%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반 정책은 이거 했다가 안 되면 다른 걸 거치기도 하지만은 안보에 관한 정책은 되물릴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국방 정책이고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와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허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이게 과연 옳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분위기 이런 점들 대단히 걱정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그 결과를 저희 정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폭망하는 결과가 됐지만은 그래도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그 의문은 여전히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변화된 시선을 따라잡지 못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최소한 안보 부분에 관해서는 그건 아니다.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안보 문제까지 변화된 시선을 따라잡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새로이 다시 또 이제 재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회에서 작지만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를 가장 핵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좀 우리라도 좀 뭉쳐서 좀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 첫 출발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 주변 상황 당연히 요동치게 돼 있고 미국 저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소외되는 것이 지금 일본이죠. 그리고 중국. 일본은 그래서 끼고 싶은데 지금 낄 만한 틈들이 별로 없고 한국은 계속해서 콧방귀도 안 끼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미국도 잘 알려주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지금 비핵화 진행되면 돈은 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같이 좀 끼자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아베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중국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태도 변화를 일으키고 국제 무대에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이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인데 중국이 다시 또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과거를 좀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중 간의 교역이 다시 지금 물꼬가 터지는 것 같고 제재를 지금 뒷구멍을 좀 슬슬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다시 또 3차 정상회담을 하는데 석 달에 지금 세 번째 이거 만나고 있습니다.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도 중국도 북한의 핵 무장은 바라지는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입장, 미국의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북한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한국은 밀어붙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재 숨구멍 터주고 이러면서 두 개를 다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 중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뒤늦게 이 상황에 핵 질서에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은 북한과 손잡는 것 때문에 더욱더 지금 G2로서 그 영향력들을 훨씬 더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만 지금 조금 뻘쭘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 이번에 지금 이번 주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의 시베리아 경제협력 카드를 가지고 할 것이고 러시아도 시베리아 경제협력 카드를 꺼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하는데 그 경제협력 카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가스관하고 철도인데 가스관 철도가 북한의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가스관과 함께 철도 노선 바로 옆에다가 가스관 같이 매설을 하게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태영호 공사의 말에 따르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 속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주변 4대 강국들 이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길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독자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를 같이 지키고 있는 미국과 유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저는 이거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권으로 커졌다고는 하지만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여전히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우리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기대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다른데 그러나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국의 안보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핵 문제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머지않아 지금 판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부족한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우리 신재철 의원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네, 간단히. 예, 고국 동지에서 태극기 집회 잘 나가는 이도입니다. 오늘 신대철 의장님 적절한 논제를 잘 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집회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은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것이다. 반역 행위의 이 길로 나섰다. 특히 6.13 이후에 자기들이 자신감을 가졌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페달을 액셀을 더 세게 밟을 것이다. 그 형태는 이런 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지방의 어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분권을 시켜가지고 이 중앙정부와 달리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지향하겠다. 그러면 북한과 예를 들면 호남은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려보니까 북한을 촬영하는 지방이 많다 하면 사회주의화되는 이런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헌법 개정의 그 안을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13 선거에서 우선 메시지가 뭐냐. 우리 정치권에 하는 메시지는 강력한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파들 탄핵 세력에서 반대했던 찬성했던 이런 세력이 같이 뭉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이 가는 이 반대한민국 세력 이게 적화일론에 지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이들을 탄핵으로서 단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모습은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시효는 당연히 이거는 애환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적폐 세력 청산이 앞으로 이제 인적 청산을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애환죄죠. 그래서 이 애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한 탄핵 세력이다. 이걸 단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묶어서 네, 또 질문하실 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옳은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 이걸 풀어나가는 해법은 저는 기술자로서 딱 한 가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기술 강국이 되는데 여러 기술적인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강국을 흡수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이 아직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앞서가는 기술을 우리나라 자체가 빨리 개발해서 어떤 개발된 것도 있고 이걸로 어떤 기술적인 그 장점을 취합하면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 강국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술 강국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좀 맞고요. 먼저 말씀하신 분 처음에 이제 지방정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개헌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개헌 안에 보면은 지방정부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
지방 정부가 되면은 중앙 정부가 따로 있고 현재 지금 지자체가 지방 정부가 되면은 이게 지금 아마 연방제 성격이 훨씬 더 감행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측의 낮은 단계 연합 제한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한하고 두 개가 공통적인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통일을 해나가자라고 6.15 선언에서 이미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6.15 선언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모든 것을 6.15 선언에다 6.15 정신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무튼 저희 개헌 안에 지방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연방정부를 좀 상정을 했을 때 지방정부가 되는데, 지방정부가 돼버리면은 중앙과 상관없이 지방이 어느 도가 나 이번에 지금 북한하고 경제교류하겠다, 대북제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북한으로 수학여행단 보내겠다, 우리는 북한에 투자하겠다, 독자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게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따라서 대북정책의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 이런 위험성들을 대단히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개헌안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 하지만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동단결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태극기 세력이든 아니든 다른 세력이든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이자라는 대동단결 큰 틀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틀을 짜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됐고, 우리 안보에는 0.1%의 빈틈도 있으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우리의 힘을 길러서 미국과 같이 우리의 대한민국에 나갈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재철 위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홍소원이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